이스라엘이 하마스 소탕을 위해 상상도 못한 정체의 신무기들을 공개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동안 개념만 존재했던 무기체계가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땅굴과 인구 고밀집 지역인 가자지구 시가전의 특수성 때문에 미래전에나 등장할 것이라 여겨졌던 최첨단 무기체계까지 실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서 단연 눈여겨봐야 할 주제입니다. 유사시 대한민국이 북진을 시작한다면 북한이 세워둔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온건하게 보존하는 게 전후 관리에 유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스라엘 못지않은 쪽집게 타격이 꼭 필요한데요. 더군다나 하마스는 기껏해야 가자지군에 수백 킬로미터의 땅굴을 구축했을 뿐이지만 북한은 국토전 영역에 걸쳐 군사시설을 지하화해 놓았습니다. 이를 돌파할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겪어야 할 전쟁 역시 길고 긴 장기전이 될 게 불보듯 뻔한 일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실전을 통해 급속도로 성장 중인 이스라엘의 기상천외한 신무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상의 장기전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하마스 포로들을 통해 이스라엘 대도시에 대한 추가 공격 계획과 함께 온건파인 서한 지구를 전쟁에 끌어들이려 한다는 증거가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만약 천만다행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확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면전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미 지난 7일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에서만 11,180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스라엘에서도 6,8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이스라엘은 차근차근 공격 범위를 넓혀가는 중입니다. 최근엔 이미 예고했던 대로 시가전에 돌입하기도 했는데요. 일찍이 국제사회가 우려했던 악명 높은 하마스의 지하터널 앞에서도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는 이스라엘이 이른바 가자 지하철로 불리는 하마스의 지하터널에서 보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흡사 미로처럼 건설된 이 비밀 터널들은 전체 41km, 폭 10km밖에 되지 않는 가자지구 아래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추정되는데요. 최초 이스라엘군을 공격하기 위해 파기 시작했던 땅굴은 각종 상품을 들여오는 통로가 되었고 결국엔 하마스가 사용할 무기와 연료가 전달되는 밀반 입로가 되었습니다.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이스라엘군은 약 100km 이상의 지하터널을 파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지하 30에서 40km 아래에 있는 데다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여전히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을 위협할 하마스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언급되고는 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의 이 무기체계들이 실전에 투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요. 이 중에서도 시청자 여러분이 아실 만한 가장 유명한 무기는 바로 스펀지 폭탄입니다. 최근 이스라엘군이 물리적 폭발 없이도 하마스 땅굴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실험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는데요. 특수한 액체 물질이 들어있는 스펀지 폭탄은 각기 다른 액체가 담긴 봉투로 구성됩니다. 이스라엘군이 액체를 분리하고 있는 금속을 제거한 후 던지면 내부 액체가 혼합되면서 팽창의 터널 입구를 막는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폭발이 없기 때문에 부수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터널 입구를 완전히 봉쇄해 상당히 효율적인 차단이 가능한데요. 사실 원리 자체는 민간에서도 건축물 단열재로 사용되는 우레탄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 전장에 적용하겠다는 이스라엘군의 유연한 사고방식이 놀라울 따름인데요. 다만 팽창 범위를 기존보다 키우는 바람에 아직은 취급이 매우 까다롭다는 게 약점입니다. 오죽하면 일부 병사가 스펀지 폭탄 취급 규정을 소홀히 하다가 시력을 잃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탓에 이스라엘 전투공병대는 보다 확실한 방법을 선호하는 모양새입니다. 바로 괴물 불도저로 불리는 D9R 대형 전투장갑 불도저입니다. 길이 8.1m, 높이 4m의 거대한 크기에 무려 48.9톤에 달하는 육중한 몸집을 자랑하는 D9R은 가자지구에 솟아있는 높은 철조망 장벽을 무너뜨리거나 장갑차나 전차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하는 데 활용되는데요. 이스라엘 공병특수부대 야할롬이 최소 100여 개의 하마스 땅굴을 찾아내 파괴하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우직하더라도 직관적인 해결 방법이 끝에 가서는 가장 효과가 확실한데요. 이러한 하마스 지하 터널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대응 방법은 대한민국에서도 반면교사 삼아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하마스의 땅굴 기술이 북한에서 넘어갔다는 건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군사적 목적에서 북한의 땅굴 건설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불과 30여 년 전까지 한국에서도 과거 북한이 만들어 놓은 땅굴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최대 20여 개의 땅굴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 중이며 유사시 대남 침투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유지보수의 어려움과 지반이 단단한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발견된 땅굴 말고 북한이 추가로 땅굴을 건설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하지만 지하터널의 은밀성을 생각하면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긴 어렵습니다. 더욱이 북한 내 주요 군사시설은 전부 지하화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대한민국의 지하시설이 유독 복잡하다는 점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침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의미니까요. 육군 수방사가 주기적으로 지하공동부서 대테러 대비훈련을 하는 것도 유사시 서울의 지하시설을 이용한 적의 침투를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하 100m 깊이의 지하벙커도 타격할 수 있어 핵무기급 미사일로 평가되는 현무파이브를 동원하면 대부분 파괴할 수 있겠지만 북한의 땅굴 배치가 완전히 파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현무파이브를 날려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인구 밀집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민간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벙커버스터 타격은 쉽사리 선택하기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결국 보병을 이용한 각계 돌파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력보다 지하 통신 체계입니다. 이스라엘 야알롬 특수부대는 일반적인 통신이나 GPS 활용이 불가능한 지하 환경을 고려해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멈티 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강력한 통신 장비를 사용해 지상과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더 정밀한 작전이 가능했고 전투원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가능케 한 이스라엘의 견고한 통신 체계는 소형 드론 아이리스의 강력한 무선 신호를 기반으로 합니다. 사실 지하라는 특수 환경은 전투에 있어선 극한의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시야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야간 투시경은 주변에 어느 정도 빛이 있어야 유용하며 완전한 암전에서는 효용성이 적습니다. 때문에 빛이 전혀 들지 않는 완벽한 어둠의 공간인 지하에서는 열화상 기술에 의존해야 했는데요. 이스라엘군이 운용하는 아이리스는 드론의 영상 송신과 무기 부착이 가능해 훨씬 효율적인 공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은 AI 표적 센터를 활용해 공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 AI 센터는 지상전 시작 직후부터 약 1200개의 하마스 공격 표적을 찾아내 이스라엘 방위군의 지상작전을 도왔습니다. 다시 말해 AI가 공격할 목표를 선정하고 추천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군은 공습 대상 선택과 그에 따른 후속 전략을 수립할 때 이 AI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드론이나 위성 등에서 수집된 이미지를 AI가 분석해 표적을 확인하고 군사용 AI가 이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탄약의 무게를 계산해 알려주는 것이죠. 표적이 여러 개일 경우 우선 공격 순위까지 제한할 수 있으며 가용 전력에 적합한 공습 대상과 적정 시기까지 알려주게 됩니다. 물론 군사적 목적의 AI 기술을 공격 목적으로 쓰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불가피하게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는 전쟁에서 인간의 생명 가치에 기반한 결정에는 AI를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적 지적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군 역시 AI가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면 그에 대한 표적 공격 승인은 군이 직접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 AI 기술은 미국, 중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최근 시속 1000km로 비행할 수 있는 AI 전투기 XQ-58 발키리의 시험 비행에 성공했으며 중국의 경우 마하 11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비행기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면서 F-35와 동일한 조건의 전투기를 불과 8초 만에 격추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경우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주장일 뿐이지만 AI 기술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대한민국 역시 AI와 항공우주 기술을 미래전장의 승리를 좌우하는 필수 요건으로 여겨 AI 디지털 기반을 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이미 지난 2021년부터 20건 이상의 AI 관련 무기체계 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죠. 이처럼 현대전에서 정밀함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타격의 정밀도는 적의 주요 기지를 무력화하고 불필요한 사상자를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때문에 AI 기술은 정확도를 높이는 방산의 미래이자 인력과 비용을 줄이는 혁신적 대안으로 꼽히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정밀한 타격 방법 역시 중요한데요. 특히 정밀함에 대한 이스라엘의 집착은 한국이 배워야 하는 수준입니다.
최근 이스라엘군이 실전 배치한 신형 레이저 유도 120mm 박격포는 아이언 스팅으로 불리는데요. 정확도가 낮고 사거리가 짧은 일반 120mm 박격포와 달리 1에서 12km의 사거리에서도 오차 범위 1m 이내에 정확한 타격이 가능하고 타격력은 이중 철근 콘크리트까지 관통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를 가능케 한 건 GPS와 레이저 유도 기술인데요. 이스라엘이 이처럼 정밀함에 집착하게 된 것은 민간인과 하마스가 동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자 지구의 고밀집 특성 때문입니다. 하마스를 효과적으로 타격함과 동시에 민간인 피해를 줄이려면 가능한 정밀한 타격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는 한국이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우리의 적국은 비교적 인구 밀집도가 낮은 북한이지만 전쟁이 발발하고 전투가 장기화되면 중국은 물론 러시아까지 상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북러 간의 연대는 최근 들어 부쩍 강화된 상태인데요. 김정은의 방러에 이은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 그리고 양국 외무성이 체결한 교류계획서 등은 충분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특히 국제제재에도 불구 버젓이 진행되는 양국 간 무기 거래는 군사협력의 가능성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과 러시아 어느 쪽도 무기 거래나 군사협력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총 15척의 선박이 북한을 드나들며 무기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미 NSC는 물론 대부분의 전문가는 해당 선박에 수많은 군사 장비와 탄약이 실려 있었고 이것이 러시아로 향했다고 분석합니다. 양국의 연대가 강화된다는 것은 유사시 한국이 상대해야 할 적국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병참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만큼 한국 역시 외과 수술 같은 정밀한 포격으로 원샷원킬 할 수 있는 고도의 전력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정밀함에 대한 이스라엘의 집착이 기존 120mm 박격포의 단점을 극복한 아이언 스팅을 만들었듯이 우리 또한 정밀함과 타격력을 갖춘 무기체계 개발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4년 이스라엘 백인 사다트 전략연구소는 하마스를 제거할 가능성이 없으며 정치적인 해결책도 달성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다루기 힘든 지속적인 분쟁을 끊임없이 겪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전략을 규정했습니다. 바로 잔디깎기 전략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분쟁을 가자 지구에 가두고 이 잔디깎기 전략으로 하마스를 상대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여겨졌죠. 가자 지구를 쑥대밭으로 만들 게 아니라면 사실상 하마스 박멸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이스라엘은 반대로 군사적 행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대신 하마스가 어느 정도 규모를 키우고 그러다 선을 넘기 시작하면 무력 행사에 돌입해 가혹한 처벌을 가했습니다. 그럼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하마스는 다시 세력을 회복할 때까지 잠잠해질 테고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은 일정 기간 평화를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기준 이상으로 옷자란 잔디에 머리를 치듯 하마스를 뿌리 뽑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세력을 약화하는 데만 집중하는 모습이 잔디를 깎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라 잔디깎기 전략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스라엘은 지난 17년 동안 가자 지구로 들어가는 물자를 철저히 통제하면서 주기적으로 공습과 포격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하마스와 4차례나 전쟁을 벌였고 특히 2008년과 2014년에는 지상군 투입이 동반되며 무려 15,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기껏해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면적의 60% 정도에 불과한 가자 지구에 220만 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인을 몰아넣고 17년 동안 잔디를 깎듯 주기적으로 벌어진 가자 전쟁은 세계 전쟁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스라엘로서는 팔레스타인 분쟁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자 이런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해온 건데요.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때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한때 이스라엘 정착촌까지 건설했지만 2005년 아리엘 샤론 당시 총리가 집권하면서 우파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군병력을 철수하고 정착촌도 완전 철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팔레스타인인들의 거센 저항과 중동 분쟁 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고 결과적으로 중동의 거대한 세력 공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여파로 이슬람 국가와 같은 극단적인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이 고개를 쳐들면서 이란의 영내 영향력이 커져버렸습니다. 중동 영내 갈등의 축이 사우디 중심의 친미 수니파 아랍 세력 대 이란 주도의 반미 시아파 연대로 완전히 갈려버린 것입니다. 엄청난 나비 효과인데요.
이런 배경 속에 단행되었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수는 영내 안보 불안의 방아쇠를 당기는 꼴이 되었고, 이에 따라 샤론 전 총리가 물러난 뒤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상을 반대하는 세력이 득세하게 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위한 평화 정책이 돌고 돌아 그들의 목을 조르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한편 때마침 팔레스타인 내부의 분열도 가속화됐는데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권력 공백기를 틈타 과격파인 하마스가 세력을 키워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하마스가 승리하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내전을 벌였습니다. 이후 팔레스타인은 온건파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과격파인 하마스가 장악한 가자지구로 분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자지구만 틀어막아두면 팔레스타인 분쟁을 없는 일 취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잔디깎기 전략은 서서히 이스라엘을 좀먹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06년 6월 25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병사 길라드 샬리트를 납치하자 이스라엘은 여름비 작전이라는 지상군의 침공작전을 벌였습니다. 본격적인 가자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또 지난 2014년에도 지상군이 침공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스라엘 청소년 3명이 하마스에 의해 희생된 것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50일 동안 6,000회의 공습을 통해 폭탄 900톤을 들이부었고 5만 발이 넘는 포탄을 퍼부었습니다. 전차 158대와 3개 여단이 가자지구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16,000채의 주택이 파괴되었고 2,205명이 숨졌으며 가자지구 인구의 4분의 1인 43만 명이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웬만한 전면전 수준의 피해 규모인데요. 결국 잔디깎기 전략이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기까지 했습니다. 하마스는 잔디가 아니라 잡초였고, 잔디깎기 전략은 항상 더 무성해져 있는 풀숲과 마주쳐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작전이 거듭될수록 이에 소모되는 비용과 피해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22년에도 열흘이 넘게 F-16 등을 동원해 하마스의 지하터널, 특공대 대원과 선박, 로켓만 4,000기를 파괴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피로 피를 씻는 이스라엘의 잔디깎기 전략은 오랜 시간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 왔는데요. 급기야 미국의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이스라엘의 잔디깎기 전략이 애초부터 정치적 해결을 배제하고 전쟁을 영속화한다는 데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힘으로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실제로 전쟁이 터지자 여론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줄곧 미국과 서방의 지지를 받아온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뜻을 굽히지 않자 여론은 오히려 팔레스타인에 기울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스라엘이 내친김에 가자지구를 전면 폐쇄하고 완전히 접수하겠다는 생각으로 대대적인 공습과 지상전을 펼치는 바람에 무고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지나치다는 지적들이 나오면서 일부 국가는 단교마저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20년 미국 중재로 아브라함 협약을 맺고 아랍에미리트와 더불어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한 바레인은 아예 외교 단절을 요구 중이고, 2018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에 예루살렘 이전을 둘러싼 갈등으로 파견했던 대사를 불러들였다가 4년 만인 지난해 외교 관계를 전면 복원한 튀르키예 역시 이스라엘 총리를 전쟁 범죄자로 제소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판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후원자 역할을 자처했던 미국의 바이든 역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첫 전화 통화에서 이스라엘은 국제인권법을 존중하며 테러리즘으로부터 민간인 보호를 실천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불과 3주 전 이스라엘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면서 145억 달러, 하나 약 19조 2,430억 원 수준의 군사 지원을 결정했던 것에 비하면 하루아침에 무척이나 조심스러워진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가자지구 재점령에 대해 선을 긋고 있지만 극우 인사들은 연일 가자지구 주민을 영구 추방하는 방안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방 세계 곳곳에서는 팔레스타인에 그들의 땅을 돌려주라며 이스라엘 규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건 애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시작된 결정적인 이유가 서방 세계의 거두인 미국과 영국 탓이라는 것입니다.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막바지쯤에 영국은 패전국인 오스만 티르크 제국의 땅을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와 찢어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팔레스타인을 미끼로 유대인을 끌어들여 중동 정책에 활용했는데요. 영국은 당시 유대인 사회의 대표격이었던 로스차일드 가문을 끌어들이기 위해 팔레스타인 땅 위의 유대인 국가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영국이 오스만 제국을 붕괴시키기 위해 이른바 맥마원 후세인 각서를 통해 팔레스타인에도 똑같은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배신감을 느낀 아랍인들은 유대인 국가의 건설을 찬성하기는커녕 거꾸로 긴장감만 높아졌고, 이는 결국 지금 중동 전쟁의 시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사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 때 영국을 찍으면 대충 맞는다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닌데요. 급기야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자 영국은 결정권을 유엔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유엔은 팔레스타인을 아랍인 지역과 유대인 지역으로 분단시켜버렸고, 아랍인들은 기다렸다는 듯 전쟁을 일으켜 본격적인 땅 따먹기 게임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몰랐죠. 이스라엘 뒤에 버티고 서 있던 게 미국이라는 것을. 중동전쟁 초기에는 아랍연합이 우세한 듯 보였으나 결국 미국으로부터의 무기를 지원받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게 됩니다. 4차례의 전쟁마다 승리를 기록하며 영토를 넓혀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의 80%를 차지하게 되었고, 패전국이 국민인 팔레스타인인들을 요르단강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에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순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지 못하고 뛰쳐나간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들이 바로 이슬람 순위 강경파 하마스입니다. 결국 땅 따먹기 게임의 원조격이자 지금은 강대국들인 영국과 미국 역시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한번 꼬인 실타래는 더욱 꼬여가기만 할 뿐, 이제 와서는 전쟁으로도 해결할 수도 없고 휴전도 요원한 그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력 차이가 워낙 극심하다 보니 마치 궁지에 몰린 하마스가 출구 전략도 없이 이스라엘의 목덜미를 물어뜯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마스는 애초에 전면전을 일으킬 목적으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쟁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에게도 익숙한 화전양면 전술을 펼치며 뒤로는 공세를 준비해 왔습니다. 포로로 잡힌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을 통해 이스라엘 대도시의 침투와 추가 공격을 담은 하마스 계획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중 일부는 서안 지구에 침투해 테러를 일으킬 계획도 하달받은 상태였습니다. 태생은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추구했을지 몰라도 지금 하마스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중동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분노를 초래해 이스라엘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사회가 혼란할수록 자신들의 입지가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과오는 명확하지만 그게 하마스가 정의롭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10월 7일에 공격을 사전에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복수열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국제 여론이 더 나빠지기 시작하면 이조차도 여의찬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K2 혹표를 받아들이면 유럽의 방위 산업이 불리해질 것이다. 유럽이 단결하여 독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차에 집중해야 한다. 최근 독일 굴지의 방위 산업체 KMW의 CEO 랄프 케텔은 대한민국 무기 체계 유럽 진출에 대해 매우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F-35의 사례를 예로 들며 대한민국 무기 체계가 장차 유럽의 첨단 무기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심지어 말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에까지 돌입했습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는 각종 로비를 일삼으며 자국산 무기 구매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독일은 20년 넘게 전차 최다 수출국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지만 그 대상은 터키, 폴란드, 그리스 등 나토 회원국이 절반을 넘습니다. 표면적인 것만 보면 이는 독일 무기 체계 특유의 외적인 장점입니다. 나토 회원국 간의 다수의 장비를 공유하다 보니 부품 역시 공유하기 쉽고 유사시 정비 지원 역시 발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논리로 봤을 때 이는 거대하지만 폐쇄된 시장에 불과합니다. 즉 시장의 다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실제로 독일 무기의 시장 점유율은 2013에서 2017년 6.1%에서 2018에서 2022년 4.2%로 약 2%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한민국이 177%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음을 감안하면 독일의 방위 산업 위축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독일의 국방 예산 감축에 있습니다. 이미 시장을 장악한 독일은 배짱 장사를 시작하며 GDP 대비 국방 예산을 1.2%까지 감축했고 특산품인 레오파르트2 전차의 생산 라인도 16분의 1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방산시장 신흥강자가 유럽 진출을 시작하자 정정당당한 대결로는 도저히 대응하지 못할 수준까지 방산 역량이 추락한 것입니다. 이미 유럽 시장은 장악한 상태겠다. 새로운 시장도 없었으니 당연한 결과인데요. 이에 독점 지위를 지키기 위해 독일이 선택한 극약 처방이 온갖 로비와 정치적 압박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노르웨이의 차기전차 도입 사업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독일은 레오파르트 27 54대를 대당 450억 원에 팔았지만 이 중 100에서 150억 원 이상을 페이백 형식으로 노르웨이에 되돌려주기로 계약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노르웨이는 300억 원의 레오파르트 2 A7을 도입한 셈인데요. 대한민국 K2옥표의 경우 우리군 납품가 기준 80억 원 남짓이었고 증가장갑과 능동방어장치 등 추가 옵션을 탑재한다 해도 100에서 13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이미 구형 레오파르트 2 A4를 운용 중이었던 만큼 새로운 정비체계를 구축하는 것보다 300억 원의 레오파르트 2 A7을 도입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건데요. 물론 2027년 중반은 되어야 전차 인도가 완료된다는 걸 깨달은 노르웨이는 독일이 추가로 제안한 레오파르트 2 AA 구매까지 거부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 중입니다. 하지만 독일이 천연가스 수입처를 러시아에서 노르웨이로 옮기겠다는 조건까지 제시했으니 이쯤이면 울며 겨자 먹기로 본전치기는 한 셈입니다. 오히려 진짜 손해는 독일이 봤는데요. 그렇게 기를 쓰고 저지했지만 K2 옥표는 폴란드를 시작으로 슬로베니아, 체코, 루마니아 차기 전차 사업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나토의 영향력이 약한 동유럽을 시작으로 슬금슬금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진가를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독일은 특단의 대책을 취했는데요. 바로 우크라이나 진출입니다. 사실 독일이 자랑하는 레오파르트 2는 실전에서 이렇다 할 활약 사례가 없습니다. 미국 M1 에이브람스나 영국 챌린저 2에 비하면 화력, 방어력 모두 떨어지고 토대 자체가 구식이라 표적 획득과 처리 속도도 모두 느려 터졌습니다. 오죽하면 일각의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독일이 레오파르트 2 지원에 인색했던 이유가 처참한 성능이 까발려지면서 수출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투입된 서방 전차 중 레오파르트 2가 가장 많은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으니 아주 틀린 얘기도 아닌데요. 그런데 최근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독일이 먼저 나서서 우크라이나 현지에 생산 라인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의명분은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자체 생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함인데요.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전형적인 독일의 시장 독점 전략입니다. 현재 동유럽 방산 시장은 러시아의 공백으로 무주공산이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시장에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가 앞으로 수십 년의 주도권을 결정할 텐데요. 이를 위해 독일이 교두보로 삼은 게 우크라이나인 것입니다. 일단 계획 자체는 꽤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거창한 계획에 유일한 걸림돌이 끼어들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유럽의 물여부인 폴란드를 생산기지 삼아 동서구분 없이 유럽 전역에서 남다른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고여버린 서유럽 입장에서는 새로운 물결이고 무주공산인 동유럽으로서는 러시아의 대체제이자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무장 전환이 가능한 유일한 대안입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독일이 매우 이기적인 욕심쟁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이 방산시장 신흥강국인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제하기 시작한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일례로 과거 튀르키예는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2000을 도입하려다 실패한 전적이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쿠르드족 학살을 저지르자 독일이 일방적으로 펜저하우비츠 2000 수출을 금지해버린 탓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의 과오로 전쟁 범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독일은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나라들에는 무기 판매 금수 조치를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공백을 메꾼 게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입니다.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는 터키 수출을 시작으로 탄력을 받아 K9A1 개량을 이루어냈고 지금은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점유율 70%를 넘보고 있습니다. 독일로서는 졸지에 제 손으로 경쟁자를 키워낸 꼴인데요. 더불어 지상 최강 자주포라고 자만하면서 대당 가격이 180에서 220억 원을 호가하던 펜저하우비츠 2000을 관짝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독일은 대한민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2020년에는 UAE가 K9 자주포를 도입하려 하자 K9 자주포의 디젤 엔진을 담당하고 있던 독일이 대중동 무기 금수 조치를 들먹이며 수출에 회방을 놓았습니다. UAE가 예멘 내전에 개입한 인권 침해 국가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결국 대한민국은 부랴부랴 K9 엔진 국산화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는 관련 기술이 충분히 성숙했음에도 독일산 엔진에 안주했던 우리의 문제기도 했지만 독일의 어이없는 이중잣대 역시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전쟁 범죄에 용납이 없는 척하지만 정작 독일은 무려 30년간 EU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인권 침해 국가들에게 암암리의 무기를 공급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리비아 내전이 발발하자 독일은 이번에도 튀르키예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했지만 뒷구멍으로 해군 장비와 잠수함 수출 등을 지속해왔습니다. 리비아 내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핑계였는데요. 독일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리비아 내전 종식을 위해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합의한 게 2020년이지만 같은 해 독일은 튀르키예에만 무려 10억 달러, 하나 1조 3,295억 원의 무기를 판매했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무기를 규정했을 때 기준이고 외신 추적에 따르면 독일 정부의 허가 없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가능한 장비와 물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독일의 대튀르키예 총 수출액은 10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사실 독일이 인권 침해나 전쟁 범죄 연관 따위를 들먹일 처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독일은 K9 자주포의 UAE 진출을 회방 놓기 바로 직전까지 예멘 내전에 개입한 중동 국가들 예컨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에 2019년 한 해에만 무려 15조 원에 달하는 무기를 팔아치웠습니다. 아니 꼽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대중동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하기 전이니 상관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독일은 이미 한참 전인 2014년 민간인 공격과 테러 등의 재래식 무기가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거래 규제 조약인 UN 무기거래조약 통칭 ATT에 비준한 나라입니다. 비록 강제력 없는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독일이 대한민국에 들이댄 잣대대로라면 독일 역시 무기를 수출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독일은 비준한 온갖 국제조약과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며 인권 침해국에 무기를 팔아왔습니다. 2014년 멕시코에서 시민들을 향해 경찰이 총탄을 발포했을 때 사용했던 총기 또한 독일의 G36 소총이었습니다. 당시 사범대학생들이 벌이 시위 과정에서 6명의 청년이 범죄 조직과 연합한 멕시코 경찰의 총격에 의해 숨을 거뒀고 시위에 참여한 80명 중 43명이 납치 후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독일이 G36 소총 400여 정과 탄약을 수출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독일은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방산 수출에 대한 국제 규정과 이중잣대를 제멋대로 이용하고 있을 뿐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전체의 안보가 중요해지면서 EU와 나토 회원국이 모두 합심하여 국방비 증액을 선택했지만 독일은 또 은근슬쩍 증액을 취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나토는 동맹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GDP의 2% 규모로 국방비 가이드라인을 상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20여 년 동안 국방비를 GDP 1.1에서 1.4%를 유지해 왔습니다. 유럽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나라였음에도 안보에서는 무임승차를 일삼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독일은 145조 8천억 원이 넘는 특별방위기금을 신설하면서 국방비 증액을 예고했습니다. 언뜻 보면 독일이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공동의 안보를 위해 발빠르게 나선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정작 지난 6월 발표된 전략 발표에 따르면 특별방위기금을 수년 동안 나토 기준에 맞추어 분배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특별방위기금 145조 8천억 원이 모두 소모되면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국방비를 감소시키겠다는 말입니다. 물론 145조 원이 천문학적인 예산인 건 맞지만 예산 단위로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닙니다. 당장 대한민국만 봐도 2023년 국방 예산이 57조 원을 넘겼습니다. 독일의 특별방위기금은 잠깐 급한 불만 끄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인데요. 결국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미국의 안보를 맡기고 자신들은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어떤 짓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데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유럽 진출 역시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